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4월 22일에 시행됐던 이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에 식품위생물학 이 과목에 대해서 해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과 식품위생물학을 모두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특강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위생학도 위생물학도 강의가 모두 이 기출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을 다 해서 이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식품위생직 과목, 이 식품위생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해설 특강을 꼭 다른 지역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경상북도 이제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품격 카페에서 시험 끝나면 최대한 복원을 마친 내용들을 이렇게 그 총평과 함께 가다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다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기억, 내가 어떤 문제에 답을 썼는지, 물론 이제 뭐 중간에 고쳤을 수도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수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복원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가다반 만들어서 우리끼리 고민하고 답을 유추하는 이런 과정들을 품격 카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경상북도 문제 복원이 완료되어서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조금 각각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고 또 아마 이 영상을 이제 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경상남도 학생들이 많이 또 찾아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미생물학의 문제가 나왔는지 경향을 또 잘 또 유추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내가 잊어버렸던 부분들이 출제됐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미생물학도 각 단원별로 몇 문항씩 출제가 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미생물의 세계 및 발전사 파트에서 드디어 학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한 22년도 때부터 우리는 학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초창기여서 제가 나오면은 파스테르 할아버지 아니면 코우 할아버지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24년도 경상북도가 먼저 지금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조금 약간 양도 산맥처럼, 이 쌍두마차처럼 파스테르 아니면 코우가 나올 것 같았는데 파스테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힌트가 있었어요. 백종원 플라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한 친구라면 뭐 굳이 옆에 모르는 학자분을 고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세포,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지금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균 중에서 이제 내생포자를 만드는 균들이 있고 이 내생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특징들을 공부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 길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틀린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 세포 골격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나름의 뿌듯했던 내용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 골격 부분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게 비슷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기능에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문제에 출제했거든요. 학생들도 미세소간, 미세섬유, 중간섬유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능들도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자주 냈었는데 출제가 딱 되면서 아마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균 파트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균 파트 문제가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및 환경 제어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육 곡선처럼 생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어 어떻게 균을 사멸할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여기 실험법이 있지 그 위생검사에서 다루던 아이들도 여기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죠. 한 파트에 6문항, 세균에서 5문항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식품위생도 하고 식품미생물도 하고 식품화학도 하는데 카테고리마다 이런 파트별로 문항수를 적을 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에 가도 맞을 것 같고 저 파트에 넣어도 나쁘지 않아. 이런 위생물학이 파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파트는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균 파트 보시면 그럼 음성균, 양성균 우리가 세균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또 세균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세균의 이제 그 여러 기관 중에 이제 뭐 세균 안에 뭐 세포질도 있고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을 묻는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유산균 중에서는 젖산만 생성하는 정상 젖산 발효균이 있고 젖산 말고 다른 물질들을 생성하는 이상 젖산 발효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젖산 발효균 이런 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세토박토는 이제 호기적인 친구, 매우 호기적인 친구로 우리도 늘 항상 아세토박토 나올 때마다 얘는 산소 없으면 안 돼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딱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효모가 빠져 있죠.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효모 빠져 있어서 더 쉬운, 체감상 더 쉬운 시험.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효모 그래도 많이 친숙하고 막 어려워요, 막 효모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첫 해보다. 그런데 이 효모 파트의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곰팡이에서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곰팡이 하면은 균사의 격병 유무에 따라서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순정균류 이런 거 조상균류 분류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주 만드는 곰팡이 정말 단순하고 짧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풀었을 것 같고 버섯 대형자실체라는 표현과 함께 나왔는데 요즘 버섯이 그 자실체라는 표현과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및 환경 제어 파트에서 여성 문항이 출제됐다 라고 하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생육에 요구되는 수분 활성도 우리 요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새벽 2시에 내가 너를 깨워서 물어봐도 네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숫자까지 외우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제 요거를 부등호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미생물 생육 곡선은 우리가 4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단계의 특징과 그다음에 균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 역시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살균법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위생학 심화 이론에서 정확히 딱 그 부분을 심화 이론에 다뤄주는데 예전에도 경북 문제가 경남 문제 한번 그거와 관련되는 이런 방사선 조사치와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위생에서 심화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깊이 있게 다뤘던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식품 공장에 이제 가열 방법 나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던 살균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값, Z값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희 문제도 하나 막 보충 문제도 넣어놓고 그래. 우리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우린 더 어렵게 풀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눈 감고 풀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D값이 제가 보니까 21년도 이제 경상남도에서 D값이 출제. 왜냐면 제가 그 전에도 나왔겠지만 그 전에는 제가 미생물학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경기도가 22년도에 이제 그 미생물학이 들어오면서 제가 또 한 2020년도 그때부터 미생물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해 기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횟수가 줄어들어 있지만 21년도에 경남이 D값이 나온 걸 보고 이 D값은 꼭 나올 거다 했더니 계속 D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D값 나왔다는 건 금방 Z값, F값 나오겠다 하면서 Z값까지는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가르쳤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군법의 용어 정의 나와 있는데 이 3군법도 제가 참 꾸준히 가르쳤던 부분인데 요것도 나와서 뿌듯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발효와 관련된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외선 조사법에서 이 유전자 그러니까 핵산의 그 일양체를 만드는 부분이 자외선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결 문제 나왔고 마지막 현기성균의 보존법 이거 우리 지금
여러 번 혐기성균, 호기성균, 뭐 진탕부터 다 배웠던 천자배양 이런 것들 배웠던 내용이 출제돼서 이것도 역시 심지어 제가 이제 어떻게 찔러야 된다까지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생학과 달리 미생물학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까다로운 문제 없이 학생들이 쉽게 풀었을 것이다. 선생님도 제가 항상 시간을 재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몇 분인가 이렇게 항상 보는데 역시 경상북도도 지금 두 과목 다 풀었을 때도 한 8분 정도 이렇게 학생들도 굉장히 빠르게 풀었다라고 시험 당일에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쪽지 보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앞에 있었으면 막 칭찬하면서 엉덩이 두드러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시간을 체크하고 치열하게 모의고사 풀고 그렇게 해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쑥쑥쑥쑥 풀지 않았을까.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이용해서 자연 발생설을 부인한 생물학자는 누구냐면 파스테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조목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막 나온다고 선생님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연 발생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를 증명한 학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하지만 이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모두 아 그런가라고 만들었던 그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은 실험을 했겠죠. 어떤 사람들도 이 생물 속생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들 학설을 내고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고 발표를 했겠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더 이상 군소리가 안 났던 게 이제 파스테르 할아버지였고 이 파스테르 박사님이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됐었죠. 이때 나왔던 1사번에 아주 특이한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학자들이 나왔거든요. 뭐 스팔란틴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분들도 좀 서칭해놔서 내년에 수업 때 이야기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생물의 생육에 요구되는 수분활성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하고 이렇게 부등호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세균, 효모, 곰팡이 순으로 가장 높은 애가 누구?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으로 요구되는 수분활성도가 낮아지죠.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 최소한 이 정도 물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수분활성도가 있는데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세균이고 그 다음에 물이 조금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게 곰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곰팡이는 물이 많으면 안 자라나요? 아니죠. 곰팡이도 물이 많으면 좋아하는데 수분 함량이 많은 축축한 거 좋아하지만 만약에 수분 함량을 줄였을 때 제일 버틸 수 있는 게 곰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식품을 건조시켜 오래오래 먹으려고 물을 빼고 있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증식하기 어려워진다? 세균이 자라기가 어려워지고 버티다 곰팡이까지도 이제 자라기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건조된 식품을 오래오래 먹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육 곡선상 포자를 형성하는 균과 포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세균, 미생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포자를 형성하는 균주, 그러니까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주, 또 포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보기를 잘 보면 포자 형성균이 알고 있냐를 첫 번째로 물어본 것 같아요, 출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포자를 만드는 친구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슈도모나스라던가, 근데 바실러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같이 포자를 만드는 균과 포자를 만들지 않는 균을 우선 섞어서 이 사람이 포자를 만드는 균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 잘 보면은 포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쵸. 또 이렇게 느낌의 균주도 많이 만들어지는 많이 증식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0문제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포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곡선은 여러분도 이제 공부했지만 이렇게 이제 S자 곡선이어서 유도기, 대수기, 그리고 정지기 이르렀다가 마지막 이제 사멸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생균수가 제일 높은 곳은 이제 정지기, 정상기이고 요 시기에 우리가 포자 형성균의 경우는 포자를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보기들도 균주, 대수기, 균주, 유도기, 균주, 사멸 이렇게 그 증식곡선의 시기와 균을 연결해 놓은 이런 보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정지기 또는 정상기 고르면서 포자 형성균이 클로스트리디움이 맞게 연결되면 됩니다. 4번 자, 그람 양성균 너무 쉽죠. 자, 그람 양성균, 음성균은 우리가 세균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람 박사님이 염색법을 개발해서 이 그람 스테이닝을 통해서 어떤 균을 염색을 했을 때 보라색이 나왔네 하면은 이거는 양성균이야. 빨강색이 나왔네 하면 얘는 음성균이야 라고 구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양성균과 음성균은 세균 파트에서 마이크로코커스 양성균이야. 아세토박터 음성균이야. 락토바실러스 양성균이야. 이렇게 균주 들으면 바로바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것부터 하라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해 왔습니다. 자, 클로스트리디움은 우리가 그람 양성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5번 방사선살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정답을 보시면 수분활성도는 방사선살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치지 않는 인자이다 라고 하는 게 정답,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식품위생 심화이론 수업 자료인데요. 이 식품위생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위생도 가르치기 때문에 내 수업 중에 미생물만 들어요 하면은 위생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파트에서 사실은 식중독까지 다뤄줘야 되거든요. 식중독균 또는 이 그람 음성균 중에서도 그러니까 세균 파트에서 식중독과 연결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미생물에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위생학에서는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가지고 이 두 과목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대다수가 다 듣지만 그래서 위생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위생도 이제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 수분활성도가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쉬운 보기였어요. 냉살균 여러분 방사선 조사하면 딱 떠오르죠. 냉살균 또 투과력 있다라는 부분 또 바이러스는 고설량 저설량 중에 고설량으로 죽여야만 하는 친구였죠. 심지어 한 30kg 이상의 이 설량이 조사돼야 사멸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순정균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곰팡이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격벽의 유무입니다. 자, 곰팡이는 사상균이에요. 포자가 떨어져서 발화를 하고 균사를 내고 이런 게 균사체를 이루게 되고 위로 올라가서 자실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사상균인데 이런 균사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이런 균이에요. 근데 이 균사의 내부를 보면 칸막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균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칸막이가 있는 균과 없는 균으로 가장 크게 먼저 1차적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칸막이가 없는 아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상균류라고 하고요. 칸막이를 갖고 있는 거 그걸 격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순종균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균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라이조푸스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순종균류가 맞았고 라이조푸스는 조상균류에 들어갑니다. 조상균류 중에서도 이제 접합균류에 들어가죠. 바로 앞서 3월 16일에 있었던 경기도 시험에서도 잔항균류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순종균류 안에 이제 잔항균류가 있거든요. 진정잔항, 반잔항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이런 잔항균류가 아닌 것을 묻는 이런 카테고리 문제가 경기도 때도 나왔는데 경상북도 때도 또 나왔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조상균류 중에 하나였던 뮤코가 나왔죠. 이렇게. 이 친구는 순정균류냐 어디냐 이것도 제가 아마 실전에서 더 어렵게 막 불완전균류까지 막 섞어가지고 반자랑 막 섞어가지고 제가 항상 공부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쉽게 해결하지 않았나. 7번 갑니다. 내생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내생포자 문제는 우선 보기가 길었습니다. 아마 저도 완벽하게 복원을 해오진 못했는데요. 1번의 요거와 똑같은 이게 1번 보기만 정확히 기억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2, 3, 4번도 다 길어가지고 정확히는 못했고요. 1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내용은 내생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요. 환경이 열악할 때 영양세포로부터 내생포자가 생성되며 여기까지 좋아. 그래. 생성된 내생포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발화해서 영양세포가 된다? 아니었죠. 이건 내생포자의 특징이 아니라 출제자분이 지어쓴 내용입니다. 완전.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있다가 환경이 온도 좋고 먹을 것도 막 이러면 발화한다라고 했었죠.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전멸했을 수도 있어요, 얘도. 근데 얘는 계속 자기 여건이 안 되면 가만히 있다가 휴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표현은 틀렸다. 너무 틀린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에 뭐가 있었냐? 우선 내생포자의 기본 특징이죠. 열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건조에도 강하고, 감마선, 뭐 화학약품, 유부 이런 거에 강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얘는 잠자고 있는 듯한 이런 휴면 상태의 포자다, 상태의 세포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4번에 뭐가 있냐면 전자현미경이 딱 처음에 스타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생포자 우리도 알다시피 광학현미경으로 봐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뭔가 헷갈릴 만한 복인가 하고 찾아봤지만 잘 보면 이 전자현미경으로 그 포자의 내부 구조의 중심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옳은 보기로 볼 수 있어서 1번이 정확히 답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진핵세포의 세포 골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세포 골격은요. 원핵세포에는 없습니다. 이 소기관은 진핵세포에만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이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중간섬유가 나와 있는데 중간섬유 말고도 미세소간 그리고 미세섬유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조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틀린 것을 고를 건데 우선 중간섬유의 지름이 3나노미터다 틀렸습니다. 중간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가 저는 항상 고마운 친구였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이름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구분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중간 섬유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1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보기였고 나머지 중에도 뭐 미세소간의 지름이 25나노미터다. 요거 맞는 내용이거든요. 뭐 이렇게 나노미터가 제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이토스켈레톤도 애들이 항상 헷갈려하고 역할이 어떤 거는 뭐 백혈구 운동 어떤 거는 막 액틴 미오신 이런 섬유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길이도 그다음에 구조가 어떤 애는 튜블린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려워했었는데 그것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4번에 아마 방추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렵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까지 출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9번 9번 문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고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혼선이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동이 있었다, 조금 어려웠다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래서 총평 쓸 때도 그런 마음을 살짝 내비쳤었는데 이 문제를 보면 세균의 특성이 연결된 것으로 옳은 것이에요. 문제 뉘앙스 보면은 제가 자주 하던 방식입니다. 저 여기다가 막 독소의 특징도 넣고 뭐 사멸 조건도 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걸 보니까 우선 2번 보세요.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자, 슈도모나스라는 이 그런 음성균, 그리고 얘 막대기균이에요. 얘는 진짜 누가 어떤 책에서도 얘를 중원균이나 고원균이라고 표현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얘는 저원균이에요, 저원균. 그런데 이 4번이 이제 문제였죠. 이제 2번 확실해. 아이들이 아마 다음 거 아마 세 번째는 유산균이 나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였는데 여기다가 구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땡 하고 찾죠. 자, 4번은 갔어. 리스테리아. 아, 좋아. 그럼 양성어 맞아. 간균도 맞아. 중원균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에서는 주로 리스테리아는 중원균이지만 냉장고에서 자랄 수 있는 균이야. 얘가 중원균인데도 냉장고라는 이런 저온에서도 서서히 좀 증시 가능해서 식중독의 위험이 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공부하던 균이죠. 슈도모나스는 당연히 저온균이어서 거기서 냉장고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배웠던 아이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이래. 그러면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말해주거든요. 가장 맞는 걸 골라야 돼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 그게 지금 2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언급해 준 적이 있는데 리스테리아가 작년 경북 문제도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리스테리아예요.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리스테리아가 이 식품위생물학 책에는 간혹 이 저온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생학 책에는 중원균, 근데 위생학 책도 간혹 중원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위생학 가르쳐 왔잖아요. 위생직에서 강사를 해왔는데 리스테리아가 시험에 나오면 위생학 문제에서는 거의 다 중원균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강조해서 말해야 되죠. 왜냐면 이 설명 저 설명을 마구 섞어가면 학생들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생물 수업을 할 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테리아는 간혹 미생물학 책에는, 왜냐면 같은 균주인데도 미생물학 책과 위생학 책에서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요게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온균으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얘를 틀린 보기랍시고 고온균으로 쓰지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중온균 써가지고 애들이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애들한테 막 거기 제가 사시험실에서 애들아 헷갈리면 안 된다. 2번이 답이야. 막 이렇게를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나오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그 부분이 헷갈렸다라고 해서 조금, 근데 또 이것도 미생물도 이런 문제 하나니까 너무 또 쫄지 마시고 그 세 과목을 합친 점수가 나왔을 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떤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식품위생학하고 식품미생물이 공통적인 균주들이 있어요. 근데 식품미생물학 책에서는 이 균주가에 대한 설명 특성이 A라고 말하는데 위생에서는 대놓고 B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 우리 대방고시는 이제 제가 두 과목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름 절충을 해가지고 이게 더 많이 나와. B라고 외우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또는 A하고 B로 달라라고 제가 언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른 경우는 한 선생님은 미생물학 책만 보고 한 선생님은 위생학 책만 보기 때문에 두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뭐 어떤 다른 과목에서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그래도 제가 두 과목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4번 아니고요. 2번. 자, 10번 갑니다.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정답은 초저온 살균법. 이런 방법은 선생님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자분이 열심히 노력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자주 보던 친구들이었어요. LTLT라던가 또 고온 장시간 또는 그 초고온, 그쵸? 우리가 울트라 있죠. UHT. 그래서
이 초고온 살균법이 있었고 마지막에 ULT 이런 게 진짜 있나? 근데 있을 수도 있나? 뭐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허무맹랑해서. 근데 초저온 살균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식품을 가열해서 뭔가 미생물까지 죽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자, 세균의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미생물의 이제 세포 내 여러 구조들의 기능,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공부해 왔는데, 단백질 합성하면 딱 떠오르는 건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개념을 알면 풀 수 있고요. 개념을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무조건 다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님 배웠는데도 까먹었어요. 안 됩니다. 공부량 부족한 거예요. 이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다 씹어먹고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배웠다 하면은 선생님 수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 수업 듣는데 선생님 까먹었어요 하면은 무조건 공부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제어법, 가열 제어법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이 중에 D값을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값과 관련해서 Z값을 배우고, 최근 기출 중에 개념 문제에서 이제 F값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풀이까지는 아니지만 요거의 정의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왜 하느냐? 어떠한 식품에서 내가 자주 검출될 수 있는 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이렇게 증식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식품이 있는데 여기서 F라는 균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 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균의 사멸 조건을 조금 알아두면 그 조건으로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이 가열 제어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D값을 먼저 한번 보자면 D값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마리가 있어, 이 식품에. 또는 내가 미생물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100마리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마리죠. 10마리 남기고 다 죽이는. 즉, 90마리를 죽이는 값을 그때의 그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D값이라고 해요. 네, D값의 단위는 그래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어떤 온도냐를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마리를 10마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90%를 죽이는 데 있어서 100도씨로 열을 주는 것과 한 70도로 열을 주는 것은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표현을 해주면서 동시에 몇 분 걸렸어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D값은 단위가 시간이라는 부분 기억하면 되고요. 자, Z값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로그 D라고 보시면 돼요. D값이 다시 10분의 1, 그러니까 1로그만큼 줄어드는 데 있어서 온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Z값의 단위는 온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서 문제 풀어볼게요. A균의 Z값이 10도래. 그러니까 Z값은 온도로 표현을 해요. 10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A균에 두 개의 D값이 있는데 이 D값과 이 D값 사이가 로그 1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해주니까 지금 막 온갖 개념을 다 해서 설명하면 오래 걸려서 조금 스킵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문제 풀면서 지금 여기 D값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10분의 1이 얼마예요? 3분이겠죠, 3분.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 D값이 10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먼저 줍니다. 그러면 60도시에서 D값이 30분이야. 60도시에서 30분이래. 근데 뭔가 D값이 있지만 여기 차이, 요 로그 차이가 이 Z값이 얼마냐면 지금 10도씨라고 알려주고 있죠. 10도씨일 때 이 D값 3분의 1로 갈 거거든요. 3분의 1로. 그런데 이때 온도가 중요해요. 이제 물어볼 때 온도를 잘 봐야 돼요. 지금 60도씨를 한번 D값 줬잖아요. 70도씨에서 D값을 물어봤거든요. 70도씨. 70도씨.
여기가 80도시나 90도시면 이 계산 다시 가야 돼요. Z값 계산이. 근데 자, 10도시로 Z값 줬어. 그러면 이미 이 D값에 지금 요 두 개의 D값의 차이가 문제에서 이게 제일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저도 이렇게 주는데 60도시와 70도시 사이가 딱 10도시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 자체가 딱 Z값 10하고 딱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D값, 60도시의 D값은 30분이면 70도시는 3분이 됐어. 자, 다시 답을 알고 다시 접근해 볼게요.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니까 오히려 어려워. 처음 듣는 친구는 어렵고요. 나랑 배웠던 친구는 이렇게 진짜 시험이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D값이 60도시일 때 30분이고 이 온도를 70도시로 올려서 A라는 균을 60도시 처리했더니 30분이 걸린 거예요. 뭐 100마리가 10마리가 된다거나 1000마리가 100마리가 된다. 어찌됐건 10분의 1까지 줄이는데 완전 사멸 아니에요. 10분의 1까지 죽이는데 30분이 걸렸어. 70도시로 처리했더니 3분이면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렇게 온도를 바꿔요. 근데 딱 여기 구간이 얼마 돼요? 10분의 1로 줄었죠, 지금. 요 사이일 때 온도차를 우리가 Z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값을 구해라 하면, 만약에 이게 2를 주고 Z값을 구해라 하면 Z값은 10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Z값을 먼저 주고 D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이런 문제가 언제 풀었냐? 이미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요.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 제가 보충 기출문제 프린트를 줍니다. 그때 기출됐던 문제들 있고 뒤에 보충 문제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이게 단독 문제도 아니야. 보기 하나로 줬습니다. 나머지 막 다 어려운 거 섞어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90도시에서 D값이 100분이야. 근데 Z가 20이야 하면은 90도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죠? 지금 온도가 지금 보면 Z값이 20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110도시로 올라갔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20도시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D값이 1분이 아니라 정확히 Z값이 맞았죠. 20도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10분 이렇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를 풀어봐서 아마 우리 수험생들 어렵지 않게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미생물학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발효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긴 지문 문제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미생물학도 단답형이 많이 있었고 긴 지문의 문제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내생포자 문제가 좀 길었고 발효와 관련된 문제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을 아마 학생들이 차근히 읽었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4번을 딱 왔어요.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성된 산물이 인간에게 유익할 경우, 유용할 경우 발효라고 하고 악취나 독성으로 인해 해로우면 부패라고 한다. 선생님이 발효를 설명할 때 항상 먼저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관점이야? 인간의 관점이야 라고 얘기하죠. 미생물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인간이 먹었는데 아이고 농도 잘 싸고 정장작용이 된 것 같아 하면 발효 음식이라고 하고 먹었는데 배탈이 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럼 썩었다. 상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 개념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뭐 에너지를 획득하고 무기물을 분해해서 막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서 아마 학생들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4번을 보고 4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14번 갑니다. 혐기성균의 보존법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혐기성균의 우리가 혐기성균은 뭐야?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은 천자배야입니다. 혐기성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층배지라고 하죠. 사면배지, 평판배지, 액체배지 되게 다양한데 고층배지라고 해서 시험관이 있으면 이렇게
배지를 고체로 딱 붙여놓은 형태의 배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균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 배양을 하는 방법을 천자 배양이라고 하죠. 산소를 싫어하니까 이 배지 속으로 쑥 균을 집어넣어서 배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할 때도 이렇게 하고 또 혐기성균을 배양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배양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볼까요? 매주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는 자, 매주 제조, 곰팡이. 자, 우리가 양조할 때 선생님이 이런 장을 담그는 거, 또 술을 담그는 거에 대한 이런 발효와 관련되어 있는 곰팡이들, 세균들, 효모들 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균이라고 하죠. 이런 양조와 관련된 아이들을 국균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황국균입니다. 우리가 아스퍼질러스 속 같은 아이들을 국균이라고 하는데 특히 오라이제는 황국균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매주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막 세균도 있고 막 효모도 있고 이런. 그래서 사실 그때 아마 풀고 나서 곰팡이가 누군지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매주를 만들든 말든 알 수 있는 그 곰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16번 진균류 중에 대형자 실체하면 누구예요? 버섯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버섯 그 자체가 다실체입니다. 17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미생물 실험 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게 소위 3군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예시가 이렇게 박스로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식품이 하나 적어져 있었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죠. 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N이 뭐고 C가 뭐고 M이 다 뭔지 정의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된 게 이게 바로 지금 공전 내용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공전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그냥 이런 거였어요. 25g에서 불검출 1개, 2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및 규격에서 이 미생물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방금 전처럼 이런 3군법을 도입하면서 샘플은 몇 개 해야 돼. 그리고 얼마 이하로 나오면 다 적합이야. 근데 얼마 이상이면 하나라도 나오면 다 부적합이야. 이런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개념이 개정되자마자 저는 식품위생학과 미생물에서 꾸준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위생학에서 훨씬 먼저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세상에 미생물학 시험에 나올 줄 몰랐어요. 위생학에서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이런 미생물 규격이다 보니까 미생물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그 기준의 N이라는 거는 뭐냐?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의 수예요. 그래서 N이 오다 하면은 5개 시료를 검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개, 요 개념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요. 자, 스몰 m 같은 경우는 미생물의 허용 기준치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m이 100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개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런 말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냐면 내가 5개 실험을 했는데 모두 100개 이하야. 그러면 당연히 적합한 정이죠. 자, 그리고 라지 M이 있거든. 대문자 M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미생물 최대 허용 한계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료수랑 요것만 정해져 있으면 이거 이해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요 C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지 M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용되는 시료수가 있어요. 우리가 5개 중에 지금 앞서서 이제 있는 내용을 보면 2개까지 뭔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자, 2개까지는 어떠한 기준을 주냐면 요 허용 원래 기준치 있죠. 100개 초과했어. 그러니까 101마리부터 자, 라지 M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1000이었죠. 그러니까 101마리부터 1000까지 있는 시료가 2개까지는 네가 적합으로 내가 결과를 발표해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최대 허용 시료수를 보면 허용 기준치 스몰 m을 초과, 아까 100개였는데 초과니까 101개라고 선생님이 말했죠. 최대 허용 한계치 1000 이하인 시료의 수예요. 근데 만약에 3개 나와서 그럼 당연히 부적합이죠. 근데 1개만 나왔다 그래도 적합이겠죠. 4개가 다 이거 m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C가 뭐야? 최대 허용 시료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라지 M을 보시면 미생물 최대 허용 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이 라지 M을 초과해.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 다 막 안 나왔어. 근데 요거 마지막 시료가 1002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무조건 부적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1번에는 n이 있었고 3번에는 스몰 m, 4번에는 라지 m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화면, 이 표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만 어떻게 살짝 한 글자 바뀐 거예요. 최소 허용 시료수라고 써 있었어요. 물론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최소하고 이거 너무 틀렸는데 라고 해서 최소 허용 시료수라고 여기. 이건 최소면은 봐봐요. 2라고 돼 있으면 2개 이상 다 허용해 주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2번으로. 이거는 공전 내용이기 때문에 뭐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2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18번 갑니다. 정상젖산 발효균이 아닌 것은, 자, 정상젖산 발효균이라는 것은 유산균이 포도당 한 분자를 이제 발효해가지고 포도당은 탄소가 6개죠. 근데 젖산은 몇 개냐면 3개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를 이용해가지고 젖산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젖산만 만들어 하면은 정상, 젖산 말고 CO2도 만들고 다른 아이들도 만든다 하면은 이상, 헤테로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호모라고 하죠. 자, 3번에 있는 루코노스톡은 헤테로 타입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9번, 일양체를 형성함으로써 돌연 변이를 유발하여 미생물을 제어하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 어떤 내용이냐, 일양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DNA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일자로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염기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다른 가닥, 한 가닥과 한 가닥이 서로 상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 혼자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고 얘는 혼자 결합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걸 우리가 일양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핵산을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미생물을 결국엔 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정상적인 전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뭐 변이가 될 수도 있고 사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자외선 조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놓으면 뭔가 살균이 되잖아요. 그 이유, 그 방법, 메커니즘이 뭐냐? 이 19번 문제처럼 이렇게 핵산에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죽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번 산소가 반드시 존재하는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반드시 존재하는 환경 하면은 우리가 호기적인 친구 아세토박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세토박터는 그 초산균이고요. 초산균들은 산소가 없으면 생육이 힘들 만큼 호기성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식품미생물학 문제 뭐 시험 보셨던 분들,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풀어보시면서 이제 정답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 잘 체크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서 위생학 해설특강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시험을 보는 지역의 기출문제만 봐서는 시야가 좁습니다. 타 지역의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고요. 또 선생님이 기출문제 파악을 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항상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알아야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이 내용은 확장돼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르쳐줘야겠다. 공부해야겠다. 문제 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 식품미생물학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